안녕하세요. 서울유학이민의 메이입니다. 호주 영주권 인기학과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널싱과 IT에 이어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였던 영주권학과 쿠커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쿠커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쿠커리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및 입학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유학이민의 김남우 이민법무사님께서 쿠커리로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쿠커리, 즉 요리를 배우는 과정의 정식 타이틀이 바로 커머셜 쿠커리인데요. 이는 호텔 및 레스토랑 같은 상업적인 공간에서 요리를 하는 전문 셰프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쿡과 셰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쿡과 셰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웨스턴 문화에서는 이 두 직업군이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쿡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요리사가 맞습니다. 요리 과정을 준비하고 실제 요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호주에서 쿡은 주로 셰프의 오더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Certificate 3 혹은 4 in Commercial Cookery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주로 쿡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셰프는 요리도 하지만 메뉴를 구성하거나 예산을 관리하는 등 키친을 매니징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키친의 슈퍼바이저로서 일반 쿡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커머셜 쿠커리 과정 외에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즉 매니저로서의 롤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서티피케이트 4를 가지고도 실제 필드에서 셰프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셰프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디플로마 학위가 필수입니다. 호주 유학 시 왜 많은 분들이 쿠커리를 선택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쿠커리 과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고 호주의 학위 역시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쿠커리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셰프 출신이거나 현재도 셰프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글로벌 트렌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셰프라는 직업은 고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직업별 연봉을 비교해주는 셀러리 엑스퍼트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한국의 셰프가 평균 연봉 3천만 원대를 받는다면 호주의 일반 셰프는 연봉 72,000불, 한화 6,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주의 셰프는 한국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헤드 셰프가 되면 급여가 더 높아지는데요. 경력과 비례하여 최대 80만 불까지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호주에는 셰프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2023년 5월까지 미래 성장률 최상위 20개 산업 분야를 발표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카페, 레스토랑이 포함된 푸드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합니다. 푸드 서비스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용 성장률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호주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까지 푸드 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7만 4천 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푸드 서비스 분야의 고용 성장률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으며 2023년 5월까지 약 11.9%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학업 이후 직업을 찾는 우리 국제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셰프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주권의 옵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셰프는 MLT-SSL, 즉 호주의 중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이는 호주 전역에서 많은 셰프가 필요하고 셰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의 옵션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셰프 직업군의 영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김남우 이민법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호주의 셰프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호주에서 학업을 하는 것인데요. 호주의 학교와 입학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셰프는 스킬 레벨 2에 해당하는 디플로마를 수료하는 것을 최소한의 학위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은 Certificate 4와 디플로마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2년의 기간 동안 실제 요리를 배우는 Certificate 4 in Commercial Cookery와 키친 매니징을 배우는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어 입학 조건, 학력 입학 조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영어 입학 조건은
IELTS 평균 5.5, 이치 5.0 혹은 PT 평균 42, 이치 36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상하는 점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각 학교와 연계된 어학원, 영어학교, 연계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이후에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학 학력 조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끝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많은 학교에서 쿠커리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학교를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크게 두 가지의 섹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국립전문기술학교인 테입과 일반 사설 컬리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입은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보니 호주 내에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호주 전역 모든 주에서 네임밸류가 높습니다. 테입의 특별한 점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시설을 교체하여 최신의 시설에서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쿠커리 코스는 요리를 배우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다루어 봤는지 요리해 봤는지가 취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뤄보지 못하는 특이한 식재료들도 공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만져보고 손질해보고 요리해볼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이는 일반 컬리지들이 예산 문제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웨스턴 푸드로 셰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테입에는 실습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쿠커리 코스를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지를 연계해드립니다. 많은 테입 학생분들이 주로 웨스틴, W호텔 등 5성급 호텔의 키친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시는데요. 저희를 통해 학업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도 실제로 5성급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테입의 경우 1년에 단 2번만 입학을 받고 있는데요. 보통 매년 1월 혹은 7월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입학을 같이 한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학 동기와 같은 느낌으로 2년의 과정을 함께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칼이나 조리도구를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파트부터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준비하는 전 요리 과정을 배운 후 매니저로서 역할을 배우는 매니지먼트 파트까지 학업하시게 됩니다. 테입이 1년에 2번밖에 입학이 불가능하다 보니 많은 국제학생들이 사설 컬리지도 고려하게 되시는데요. 사설 컬리지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 영어 점수 혹은 어학원 연계 연수 등 영어 입학 조건이 더 엄격한 테입에 비하여 일반 사설 컬리지는 학교 자체 시험을 통과하는 등 영어 입학 조건이 더 유연한 편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 학비 역시 테입과 비교하여 저렴한 편입니다. 또 학비를 납부하실 때도 테입은 학기별로 2년에 총 4번을 분납하는 반면 사설 컬리지는 매달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나눠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설 컬리지들이 최근에는 실습까지 연계해주고 있어서 실습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또 사설 컬리지의 경우 나의 스터디 플랜 혹은 비자 계획에 맞게 매월마다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일정이 유연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서티피케이트 4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IELTS 평균 5.5, 이치 5.0에 해당하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PT 시험 평균 42, 이치 36 혹은 TOEFL IBT 46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준비된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하여 바로 입학하는 방법 외에도 일반 사설 컬리지의 경우는 학교 자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영어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호주 국립전문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흔히 패스웨이라고 부르는 어학원 연계 연수를 통한 입학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약 12주에 해당하는 패스웨이 영어 과정을 수료하고 어학원 내에 모의고사를 통과한 후 어학원에서 테입으로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12주의 기간을 안내드리지만 현재 본인의 영어 레벨에 따라 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국립전문학교 테입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은 다른 이름으로 호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예로 테입 퀸즐랜드의 캠퍼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입 퀸즐랜드는 총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 케언즈, 투움바 등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습니다. 테입 퀸즐랜드의 쿠커리 수업을 진행하는 키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테입은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 조리대 하나로 여러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일반 컬리지와 다르게 학생 한 명이 조리대 하나를 온전히 다 사용하고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테입 퀸즐랜드 사우스뱅크 캠퍼스의 경우는 학생들의 실습지를 실제 고객들에게 오픈하는 레스토랑으로 세팅해 두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실제 호스피탈리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보다는 어떤 학교가 나에게 맞는 학교인지를 알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쿠커리 코스에 관한 문의, 학교에 관한 문의는 서울 유학이민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이제 쿠커리로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김남호 이민법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쿠커리 가정으로 어떻게 영주권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예전에 다른 가정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각 개인별로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학위가 있고 지금 현재 위치한 스테이트가 어딘지에 따라서 약간씩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너럴하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2년 쿠커리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어떤 비자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대략의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비자 옵션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우선은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호주에 영주권에 관심 있다. 근데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아니네. 요리로 일단은 내가 영주권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실 게 저희 유학 상담원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영어 과정뿐만 아니라 쿠커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셔서 학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2년 동안에 Certificate for Commercial Cookery랑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이렇게 패키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끝내시면 이제 졸업생 비자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졸업생 비자는 이제 다른 과정 할 때 뭐 2년 졸업생 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용접, 타일, 페인팅 뭐 이런 보케이셔널 코스들 같은 경우에는 1.5년의 졸업생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년을 정말로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영주권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또 다른 비자들을 계속 묶어서 또 다른 비자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끝끝내 어렵게 영주권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졸업생 비자의 중요성과 졸업생 비자 기간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준비를 잘 해 나가신다면 졸업생 비자가 끝난 시점에 어떤 영주권과 관련된 비자로서 연결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생 비자 동안 잘 준비를 하신다면 뭐 EOI 통해서 진행하는 기술 비자들 뭐 189, 190, 491 같은 기술 비자들도 준비를 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잘 만들어 가지고 TSS 비자로 넘어가서 TSS에서 ENS 비자로 영주 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고영주 후원 방법으로도 이제 영주권을 준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하나 좀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이 끝났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졸업생 비자 신청입니다. 이 졸업생 비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학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는 아마 IELTS 기준으로 한 5.5 정도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버롤 평균으로 6.0은 되어야지 졸업생 비자가 신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보케이셔널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졸업생 비자조차도 신청 못하는 이유가 영어 점수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나 학업 시작 전이라면 영어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입학하는 기준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항상 얻으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점수가 준비되고 그렇다면 기술 심사라는 걸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건데요. 이 기술 심사라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졸업생 비자를 받고요. 졸업생 비자는 1.5년 승인일로부터 1.5년 동안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고용주 후원 비자들은 최소 2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게 학업이 끝나고 내가 셰프로서 고용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브리칭 비자를 끌어내느냐
이 브리징 비자를 얼마만큼 길게 가면서 비자가 승인되어서 1.5년, 즉 브리징 비자만 한 4, 5개월만 끊어도 학업이 끝나고 2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년에 대한 경력은 채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 잘 모르시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시다 보면 나중에 친구는, 같이 공부한 친구는 졸업생 비자가 3, 4개월 더 남았는데 나는 졸업생 비자가 지금 만료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좀 잘 계획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졸업생 비자라는 것을 준비를 하기 앞서 사실 저는 먼저 이제 조금은 요리로 학업을 하시거나 요리 학업을 준비하신 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 심사라는 거예요. 자, TRA라는 기관을 통해서 셰프는 기술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는 잡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술 심사를 받으십니다. 자, 이 기술 심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기술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술 심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잡레디 프로그램 1, 2, 3, 4단계 중에 1단계만 통과하시면 졸업생 비자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졸업생 비자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승인된 후에 2, 3, 4단계를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가 본인이 다른 기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 심사 1단계를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하고 2단계를 얼마나 빨리 신청하고 3단계를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가 여러분들이 기술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단계는 잡레디 임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첫 번째로 셰프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학생 비자 만료 3개월 전부터 사실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고 졸업생 비자가 승인된 다음에야 2단계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 이민 블로그를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2, 3, 4단계를 다 마쳤는데 1년에 졸업생 비자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혼자 진행하시고 혼자 준비하셨던 분들, 이런 TRA 법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1, 2, 3단계, 4단계를 다 끝나니 2개월 정도밖에 내 비자가 남아있지 않아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기술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익스프레스 오브 인터레스트, 내 의향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정부 후원이라는 거는 언제 오픈되어서 인비테이션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2개월만 남은 분들이 확률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해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확률이 높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제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은 분들이 더 많은 주정부 후원을 해볼 수도 있고 기다려볼 수도 있는 비자가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고, 2단계 신청 시 또 이제 Prior Employment Claim이라고 해서 직전 경력 신청도 3개월까지 맥시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2단계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2, 3, 4단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의 기술 심사를 빠르게 맞춰서 기술 비자를 최대한 빨리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 승인되기 전부터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2단계를 신청하셔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마쳤을 때 최대한 많은 비자가 남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계는 그렇게 이제 셰프로 고용이 돼서 진행한다면 3단계는 2단계랑 연결되어서 계속 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심사관이 내 업장으로 와서 내가 정말 셰프로서 일을 하는지, 셰프로서의 난리지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랑 혹은 슈퍼바이저랑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스킬에 대해서 판단도 하기도 합니다. 거의 2, 3단계 제 기준으로 떨어졌던 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셰프로서의 그런 역할과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2, 3단계가 끝나고 나면 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 3단계가 끝나고 나면 4단계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페이 에비던스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TRA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TRA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졸업생 비자 안에 못 끝내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온라인화되고 심플 프로세서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대 1년까지도 비자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술 심사를 마치게 되면 내가 뭐 다양한 비자들, 뭐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189, 190, 491 다양한 비자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옵션, 그 다음에 이 기술 심사를 준비하는 거에 따라 쭉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고용주 후원 비자에 대한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 비자, 고용주 후원 비자 두 개 다 동시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 심사를 마쳤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스킬드 비자 옵션은 189, 190, 491이라는 비자예요. 자, 189 비자는 말 그대로 독립기술 이민이고 내 점수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을 받고 비자를 신청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술심사를 통과했다면 점수만 높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도 되게 높아야 되고 경력도 많아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인비테이션 초청장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데 뭐 작년부터 저 189로 해서 인비테이션 받으시는 분들을 거의 뭐 못 받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점수대가 높아요. 그래서 189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둬야 되는 비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제 몇몇 뭐 유학업체라든지 특히 한국에서 영주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65점만 되면 영주권 되겠다. 내 계산해보고 영어 점수 이 정도만 되면 나 65점 되네. 한번 해보겠다. 정말 그렇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독립기술 이민은 65점으로 나온 적이 언젠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높은 점수대, 지금 95점, 100점대에서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89는 여러분들이 기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비자라고 저는 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뭐 추후에 비자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189 포인트가 80점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어떤 기술 비자, 기술 이민을 통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주저없이 주정부 후원을 통한 기술 이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자가 190, 491인데요. 190은 주정부 후원 승인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영주 비자가 나오는 비자고요. 491은 리지널 관련된 주정부 후원이에요. 그래서 각 주의 리지널 지역에서 각 주정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리지널 지역에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 비자가 발급이 돼요. 그게 491 비자고요. 그 491 비자에서 3년 동안 더 계속해서 그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비자로서 메디케어, 즉 호주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 비자랑 크게 베네핏적으로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되게 상당히 매력적인 비자예요. 그 다음에 낮은 점수로도 영주권을 아직까지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91 비자가 여러분의 타겟 비자 옵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190, 491을 좀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각 주정부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셰프로 공부했었을 때 그 셰프라는 직업군이 각 모든 주정부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뭐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게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셰프라는 직업군에 각 주정부별로 주정부 후원의 요건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퀸즐랜드 같은 경우 셰프 같은 경우에 인비테이션을 받으려면 3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부에 최대 비자가 1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셰프로 190 주정부 하기는 좀 어려운 주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다만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끝나고 난 뒤에 학업으로 해서 주정부원을 신청해서 조건은 이미 충족을 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각 주정부별로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상담원이나 저희 같은 이민 전문가랑 반드시 상담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이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인지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업 플랜을 짜고 이민 플랜을 끼워 넣으면 되게 많이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민 플랜을 먼저 짜고 그 이민 플랜에 맞게끔 학업 플랜을 짜서 집어넣으면
그거는 이민 플랜이 먼저 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학업을 하고 쭉쭉쭉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막히는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학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민 플랜을 먼저 쭉 짜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좀 스터디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딜레이도 덜 될 거고 뭔가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도 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영주권으로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사고의 비자를 준비를 타겟으로 하신다면 학업 자체를 물론 학업은 대도시에서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사고의 비자를 본다라면 학업 자체를 조금은 지방 지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 퀸즐랜드 지역의 케언즈, 뭐 선샤인 코스트, 아델레이드 지역, 타스메니아 지역, 노던테를 뭐 이렇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플랜을 짜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스킬드 비자는 189, 190, 49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용주 후원 비자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비자는 사실은 TSS라고 하는 사파리 비자죠. TSS라고 하는 임시 고용주 후원 비자가 아마 우선시 될 것 같아요. 이 비자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일단은 고용주 후원 비자이기 때문에 나를 후원해줄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테이크어웨이 샵이다. 테이크어웨이 샵인데 어떻게 셰프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전문가 반드시 좀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하는 정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그 다음에 셰프로 일하는 분들도 이미 많다. 근데 나에게 셰프로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이미 그렇게 비즈니스 자체적으로 셰프한테 후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다 채웠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2년 경력을 채울 수 있을까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업 중에 쌓았던 셰프 경력도 다 2년을 calculate 하는데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스킬 비자라든지 186 ENS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들은 내가 학업을 마치고 난 뒤 경력만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런데 TSS 비자는 법안상에 포스트 퀄리피케이션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 서티피케이트 4 해 나가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쿡으로 내가 일을 했어요. 쿡으로 일을 해서 프로모트 돼서 셰프로 어느 순간부터 일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셰프로서 경력을 카운트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면 난 처음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그 포지션이 불분명했어요. 근데 셰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민성이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들 레주메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봤죠. 근데 하스피탈리 키친에서 일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셰프로 일했다. 그거는 아무래도 심사를 더 까다롭게 받고 추가 경력 요청 사항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쿡으로 쭉 일해가다가 셰프로 옮겨갔다. 그러면 내가 디플로마 공부할 때든지 서티포 공부할 때든지 내가 셰프로서 정확하게 고용에 대해서 일을 했다면 그건 다 카운트 돼요. 자, 그러면 기술 비자든 고용주 후원 비자든 답은 나왔어요. 답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셰프로서 고용이 최대한 빨리 돼야 돼요. 기술 비자 같은 경우는 셰프로 고용돼야지 기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주 후원 TSS 비자 같은 경우는 셰프로 빨리 올라가서 셰프로서 일을 해야지 내가 2년 경력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학업 성적을 잘 받고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셰프라는 포지션을 달아서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저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요. 본무사님, 저희 어떤 호텔에서 이렇게 쿡으로 이렇게 프로포절 받았어요. 잡오퍼 받았어요. 근데 또 조금은 규모는 작은데 그래도 셰프도 같이 일하고 그런 이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이제 잡오퍼를 받았어요. 어떤 게 나을 거예요? 제 앞으로 추후에 경력으로 봤었을 때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요. 근데 영주권을 먼저 받기 위해서 영주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레스토랑이든 셰프로서 빨리 일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물론 학업을 하는 곳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학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을 바탕으로 빠르게 조금 뭐 작거나 중소 규모의 레스토랑이라도 셰프로서 고용이 되어서 그 셰프로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한 물을 솔티푸드도 없는데 어떻게 셰프로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는 뭐 큰 레스토랑이야 너 학위 있어? 바탕으로 셰프 포지션을 달아줄 수 있기도 하는데 좀 소규모의 레스토랑은 내가 쿡으로 이때까지 쭉 일해왔던 게 있으면 트라이얼 해보고 셰프로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셰프 타이틀도 달아줘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포커스 맞춰야 될 게 셰프로서 타이틀을 빨리 달아서 셰프로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고용주 후원 비자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기술 비자와 함께 쿡커리로 영주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핵심은 뭐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셰프란 타이틀을 달아서 기술 심사도 졸업생 비자 들어가기 전에 2단계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용주 후원 관련된 경력을 쌓아 나가신 셰프로서 경력을 쌓아 나가야지 고용주 후원을 받아서 고용주 후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셰프라는 타이틀을 딸고 브리칭을 최대한 느리고 기술 심사를 최대한 빨리 받아버리면 내가 기술 비자도 준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와 동시에 내가 셰프로서 경력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서 결국 at the end TSS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도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의 비자만 옵션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비자가 안 되거나 그 비자에 대한 변화가 왔을 때 대처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비자는 기술 비자대로, 고용주 후원 비자는 고용주 후원 비자대로 이렇게 동시에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큼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또 설명을 못 드렸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걸어놨으니까 그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저희 설명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